네, 김소월의 길입니다. 일단 시를 읽을 때 좀 항상 생각을 하면 좋겠는 게 결국 크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정도의 얘기인데 이 본인, 화자 혹은 시인의 이야기이거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혹은 자기가 무엇이다, 인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자신에 대한 일반화로서 이게 이제 개인이라면 개인을 일반화해서 이제 보편에 대한 인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제시하는 자아 성찰적인 접근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냐, 나 바뀌냐. 결국 당연하잖아. 이거 아닌 게 있을 순 없잖아.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세상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점, 그리고 요즘 평가원은 이쪽을 내고 있다는 점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그 6.25 전쟁부터 해서 뭐 남북 전쟁,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뭐 이런 특히나 좀 이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이제 좀 라이트한 버전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요즘 뭐 현대 이 도시인들에 대한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와중에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 오케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세요. 어쨌든 인간 이야기라는 거. 어쨌든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거를 항상 좀 갖고 있어야 돼. 제목이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이 진짜 그냥 아스팔트 깔린 길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건가 봐. 뭐 이 정도 인식은 저 보기를 안 읽고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보기가 있었던 지문이라서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보기 읽을 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를 이제 인간화하는 거예요. 방금 아까 쌤이 어쨌든 사람 사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길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보도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설마 지금 이게 보도 이야기겠냐고. 응? 그건 문학이 아니잖아. 그죠? 비유적으로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대요. 오케이? 네. 혹은 인간의 도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길로 가야 한다. 오케이? 혹은 종교적 진리. 근데 종교를 얘기하는 건 사실 요즘은 잘 안 해요. 불교를 한번 다뤄주면 기독교도 한번 다뤄주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종교는 요즘 그렇게 막 다루는 그런 추세는 아니야. 이 작품에서 길인 끝없이 이어진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그럼 이 나그네 누구야? 나야. 그죠? 일제강점기에, 오케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일제강점기에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는 가지 못해. 왜 고향에 가지 못하겠니? 고향을 빼앗겼으니까. 그죠? 이제 일본 땅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인공 화자는 어떤 애야? 나그네고 유랑민이에요. 고향을 못 가. 가고 싶지만 고향을 갈 수 없어. 왜? 고향을 뺏겼으니까. 그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게 바로 그 길의 의미야. 오케이? 이거는 삶이라고 봐도 되겠죠. 되지? 이 정도를 들고, 제목을 한번 잡고, 가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라고 했는데, 맥락상 지금 이게 나그네 집에라고 했는데 나그네가 집이 어딨니? 나그네는 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나그네 집이란 말은 약간 손님방 이런 느낌처럼 객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괜찮?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때? 어제도 새었어. 그지? 나그네가. 그러니까 어제도 샜어. 그저께도 샜는데. 돼? 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지. 그지? 굉장히 괴로운 마음 정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또 몇 심리를 어디로 갈까? 얼마나? 어디로? 그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으니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야. 물론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고? 아까 고향으로 가고 싶지. 하지만 고향을 못 가. 이런 상황이야. 산으로 올라갈까? 들러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 말마소, 내 집도 고향이죠. 정주, 곽산, 차 가고 배가 가는 곳이야. 자, 지금 이 말이 뭔 소리일까? 한번 이해해보면, 내 집, 이거 고향이잖아, 그지? 말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니? 야, 고향으로 가면 되잖아. 라는 말이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나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네 집에나 가. 이러니까, 말도 마. 내 집도 정주 곽산이라는 곳에 있고요.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거든? 근데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지금 왜 못 가야? 고향이 날 부르지 않거든. 괜찮아?
그쵸?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는, 기러기도, 야, 기러기가 이제 딱 나왔어요. 자, 이렇게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요. 결국은 나거나 혹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애예요. 어, 오케이? 생각을 좀 해보면 어때? 기러기는 나처럼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애는 아니죠. 기러기는 잘 가는 애잖아. 그러니까 기러기는 나랑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애인 거야. 넌 왜 길이 있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갈 줄 모를까? 이런 한탄 같은 거로 봐야 되겠지? 그죠? 뭐 이런 거 막 문학적인 그 장치적인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본다면 여보소 저 기러기 지금 청자를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 뭐 이거 뭐 내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수능에서 저런 걸 막 처음 읽으면서 찾아 헤매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 공부 중인 거니까 여보소 하면서 불렀잖아. 원래 뭔가 여보세요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한테 부르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자를 의인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러기는 청자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설정이. 여보소 공중에서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다. 열 십자 복판에 선 거지, 그지? 갈래갈래 갈린 길에 갈래갈래 갈린 길이야. 지금 여기 갈래갈래 갈렸죠, 그죠? 길이라도 나에게 전혀 갈 길은 하나 없다. 엄청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해도 고향은 어디 있어? 고향은 여기 있어. 그지? 근데 어차피 이 방향으로 못 가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의미가 없지. 그지? 무의미한 방향성이야. 그죠? 방향성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되지? 어렵지 않죠,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 읽어내면서 처음 보는 시를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선 같은 걸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네, 한 문제밖에 없었으니까 어제도 까마귀가 가악가악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화자를 통해 여러분 이거 이런 문제 읽을 때 특히 보기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이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앞부분을 안 봐요. 맞겠지. 이건 맞겠지 하고 그냥 머릿속에 가려버리고 뒷부분만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 이따위로 하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줘 라고 지금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제도 밤을 지새운 화자를 생각해봐봐. 오케이? 어제만 샌 게 아니지. 그지? 끝없는 여정에 처한 불안한 심리를 얘기할 수 있겠니? 어제도 밤을 샜어. 그저께도 밤을 새고 3일 전, 4일 전에도 밤을 샜어. 왜? 불안하니까. 괜찮잖아, 그지? 이런 말들을 너가 여기서 힘을 안 주면요. 불안한 심리, 아예 오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힘을 좀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보기 문제에 특히 인용하는 그런 문제 푸는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2번,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에서 화자는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했어. 관념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교적 진리를 향한 갈망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분명 보기에서 나오긴 나왔거든 이게. 그지? 근데 지금 너가 읽어낸 화자가 종교적 진리를 갈망하는 애니? 신이시여 나에게 답을 알려주소서 이러는 애야? 그런 애가 아니지. 너가 읽어낸 화자는 나 진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기러기야 너는 참 잘 가는구나. 나는 지금 또 열십자 항복판에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애지. 그지? 내가 읽어낸 화자는 종교적 진리를 갈망했다라고 볼 수 없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아. 보통 평가원에서 이렇게 주고서 답 선지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전혀 문제 없는 출제입니다. 오케이? 네, 내가 이해한 화자는 신이시여 나에게 답을 알려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3번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라고 하는 화자의 방황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네, 그렇겠죠. 4번 내 집은 정주 곽산인에 대해서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고향에 가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갈 수는 없어. 괜찮아? 이거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갈 수는 있거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야? 더 이상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방법은 아는데 지금 난 거기로 못 가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지? 빼앗겼기 때문에. 네. 4번 선지가 조금 이제 평가원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지가 될 것 같아. 5번 내게 바위 갈 길 하나 없다라는 절망이죠. 그죠? 이 시는 절망시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시예요.
일제강점기에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유랑민의 고단함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용학의 하나씩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만약 연계가 되면은 보기에서 이제 나왔던 그 일제강점기와 유랑민과 이향과 이런 거를 제거하고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회 현실 반영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린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를 한번 들고 가볼게. 자, 1930년대에 등장한 이용학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 오케이, 가난했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특히 간도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하여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직접 시의 화자로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얘도 가난했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사람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야. 얘가 간도 유랑민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일제강점기에 간도 유랑민들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일제강점기에 힘들었던 이 사람들을 보는 중이야. 이후 그의 해방기 시들은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외와 감격. 이런 상태래요.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야. 투 고향. 됐지? 한반도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고뇌가 들어있대요. 해방됐다고 다가 아닌 거지. 해방이 됐으면 근데 나라가 갑자기 먹혔다가 갑자기 또 뱉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혼란이 막 도래할 거 아니야. 그지? 친일파들이 먹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젠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약간 지금 우리가 볼 때야 알아서 잘 돌아갔지만 그건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난관이었을 거고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았겠지. 그지? 이 작품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객지래요. 이 객은 송림 객자입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유랑민이라고 했는데 이 객지는 당연히 아까 나왔던 간도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그지? 변환기의 현실 속에서 이향을 결행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다시 이향이래요. 이향이면 고향을 바꾸는 뭐 이사 같은 개념이네요. 그죠?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그렇대.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우리 화자가 간도 유랑민은 아니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특히 해방의 감격 이후에 잠시나마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잊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며 민족의 앞날에 대해 제각기 희망을 품어보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특히 이 장면을 포착하래. 자, 그럼 얘 뭐야? 얘는 희망 1, 희망 2, 희망 3, 희망 4, 희망 5를 꿈꾸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돼요? 이 순서를 기억해 보기 본 다음에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하나씩의 별이래. 하나씩의 별이는 독해가 가능한 제목이야. 하나씩의 별 뭐야? 저마다 하나씩의 별을 품고 있는 거지. 그지? 각자의 희망이라며. 제각기 희망이라며. 그럼 사람마다 희망이 다른 거 아니야. 괜찮? 자, 생각해볼게.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단단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여러분 이게 이미지 그리는 연습을 항상 잘해주고 있어야 시 운문 쪽이 진짜 편해지는데 요즘 수능 특강 만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해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과 유사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 지금 화물차 지붕 위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이런 이미지를 그려내야 돼 너가. 오케이? 제각기 드러누워 지마다의 별을 보고 있는 거야. 괜찮? 자기마다의 희망을 생각해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돼? 자, 어쨌든 한번 풀고 분석까지 한번 해보고 나름 그러고 들으라고 했으니까 쌤이 이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를 한번 공유해보면 이 부분에서 무엇을 실었는가 화물열차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시인데 검은 문들이 잠겨 있다라는 말이 굳이 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화물열차잖아. 화물열차는 화물을 옮길 건데 이 화물열차가 뭘 실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화물은 보통 뭐를 사용하는 거, 뭐를 운반하나 생각해보면 그런 재료나, 그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건데 뭘 실었는지도 모르겠어.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져 있어. 나는 이거 그냥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읽혀. 이런 걸로 결국은 그 미래를 구성하지 않을까? 근데 그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지. 도대체 뭘 실었는지도 모르니까 도대체 그 미래가 어떻게 구축이 될지를 모르겠다.
자,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 읽는 시를 내가 어떻게 읽어내고 어디까지는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는가. 음. 이 내신 공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가 이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계속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하는 시적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케이? 시는 이게 전부거든. 저 표현 왜 썼지? 라는 고민하는 게 공부의 전부야. 오케이, 네,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열차에 타지도 못하고 지붕에 무슨 짐짝 마냥 실려가지고 돌아가는 유랑민들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지? 두만간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네, 뭐 멀리에서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간도 뭐 이거랑 비슷한 것들이겠지, 그지?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그 해방을 맞았다 그랬었지, 그지?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얘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자, 처음 읽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고향과 딴 방향으로 흔들린다는 게 뭔 소리지? 고향으로 가는 중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이건 뭐 유대 뭐 이런 거겠지, 그지? 한번 일단 넘어갑니다. 물음표를 치고. 푸르른 바다와 거리를 서른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자, 이민 열차래. 이민 열차는 지금 우리 화물 열차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민 열차는 이민 갈 때 타는 열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간도로 이민 갈 때의 이민 열차겠지. 괜찮? 지금 이게 어쨌든 어디로 가는 중이야? 지금 이건 다시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 같아. 간도에서 지금 서울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그게 아니라 이민 열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 열차겠지. 그지? 이민 열차에서는 어땠어? 나름 이 객석에 앉아 있었던 거야. 지금 창문 열차로. 창문에 있는, 그지? 흐린 창으로, 다 있는데,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럽게 내려다보던 골짝골짝이야. 자, 뭐, 한국 이제 산도 많고, 절벽도 많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자,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데, 무슨 소리야? 갈 때도 가난하고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야. 뭐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온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고, 그지?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읽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서 한반도 운명에 대한 고뇌가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겠지. 얘네는 한국은 애초에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전히 못 사는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해방됐다고 마냥 이제 다 앞으로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됐죠? 그래서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납니다. 지금 나랑 이 사람들이 좀 동질감을 느끼는 거지, 그지? 아까 뭐 너가 보기에서 가난했던 자신의 시절을 반영하여 뭐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고,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래. 나라의 기쁜 일은 어떤 기쁜 일이겠니? 일단 해방이지. 맞죠?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는 아무래도 나겠지. 그죠? 나야. 그러면 일단 아까 해결 안 됐던 게 해결이 돼요.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내사가 내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나는 함경도 출신이에요. 함경도는 북한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함경도 북한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이향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고향은 사실상 함경도예요. 그죠? 나한테 고향은 함경도예요. 근데 난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죠. 뭔가 서울로 이동해야 되는 상태였던 거야. 돼? 그래서 지금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린다란 말을 한 것 같아. 괜찮? 사람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중이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근데 저기 내 고향이 아닌 거야.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향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 둘, 뭐 이것도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서 의미가 다르니 같니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고향이 서울일 수 있는데 나한테 나의 고향은 함경도인 거야. 괜찮? 얘들아 저런 게 지금 그러니까 상태가 뭔가 좀 중첩이 되는데 고향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지. 그지? 이 세팅 자체가 저마다의 하나씩의 별을 보고 있다는 이 세팅이랑 맞물리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꿈꾸는 희망적인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광복 후에 가족을 보고 싶은 게 유일한 꿈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쩌하지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나라 걱정일 수도 있고, 그지?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어떻다는 거야? 울고 싶은 거죠. 왜 울고 싶어? 아직도 가난하고요. 그죠? 아직도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전혀 행복하지가 않거든? 근데 그렇다고 울을 수는 없는 거야. 어쨌든 행복한 사건이 일어난 건 맞아. 그지? 그래서 울지는 못하겠어. 그렇다고 웃음이 나오진 않아. 그 정도로 지금 행복하진 않아, 해방이. 그거보다 더 닥친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는가?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을 부르던 병정이 있었네요. 뭐 약간 뭐 여기 뭐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나 보지 뭐 여기 그지? 어쨌든 잠이 들었는가? 바람 속 달리는 화물 열차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제각기 누워서 하나씩의 별을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정된 그런 공유된 희망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거 가지고 선지를 장난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얘기해 봅니다. 단일을 하거나 공유된 그런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소리라는 거. 저마다의 꿈이 다르기 때문이야. 오케이? 돼요? 그래서 일단 항상 이미지 그리는 것도 연습을 꼭 좀 해주고 있어야 되고요.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랑 머릿속에 이미지 그리는 연습을 순간순간 하고 있는 거랑 나중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알지? 가끔 이렇게 주제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시도 어려우면. 주제가 안 잡히면 그림이라도 서명해야 되거든. 오케이? 네. 자, 1번 선지.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로 시상을 여는 것은, 자, 시를 왜 여기서 시작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을 열다. 여러분, 시상은 시에 적힌 이미지입니다. 결국 시랑 같은 말이에요. 시상을 전개한다. 시를 쓴다. 같은 말이야. 시를 왜 저기서 시작했니?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왜 하나씩의 별들을 꿈꾸는 저마다 누워있다로 안 시작하고 저 두 줄을 앞에 박았을까에 대한 얘기야. 너무 좋은 선지예요. 시를 공부하는 태도를 강조해주는 선지입니다. 알았지? 왜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가 항상 있어야 돼. 시 공부할 때. 알았죠? 그래서 왜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나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미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인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니? 검은 문들이 탄탄히 잠겨져 있어서 뭐가 실렸는지를 몰라. 그걸 가지고서 그 미래가 순탄하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을 연결할 수 있겠는가? 완전 가능하지. 쌤이 아까 읽을 때도 얘기했었죠, 그죠? 이 화물은 결국 이 화물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축하고 이럴 때 쓸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구축이 될지 확실하지 않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다. 괜찮? 네.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선지고 너무 맞는 말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가능한 선지입니다. 2번. 내가 지금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아니 오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꼭 좀 잘 유심히 좀 봐주고 일단 그 다음에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바로 시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 2번. 험한 땅에서 험한 별 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들의 고향에 따른 네, 그렇겠죠 당연히. 3번. 함경도 사내가 나. 오케이, 이건 읽으면서 잡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시가 만약 혹시나 연계가 되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린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함경도 사내니까. 그러니까 함경도 사내가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잖아. 맞죠? 다른 사람들한테 고향은 서울이겠지. 그지? 하지만 함경도 사내 입장에서의 고향은, 이건 뭐야? 함경도거든. 괜찮죠? 됐죠? 4번. 푸르른 바다와 거리는 비양하는 사람들과 하자가 열차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풍경인가 하면, 일단 앞부분에서부터 아니야. 아니야. 푸르른 바다와 거리는 어떤 거였어? 얘네가 이민 갈 때 서러이 바라보던, 난 이제 조국을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럽게 바라보던 풍경이었어요. 맞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면 감격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너무 좋은 선지야. 이 선지 하나 1번 4번이 너무너무 좋은데,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푸르른 바다라는 말이 어감이 어때? 너무 좋지. 기분이 푸르른 바다 이러니까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따져보면은 뭔가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그래서 4번 선지 보면서 맞지 맞지 이렇게 착각이 들 수 있는 선지예요. 저렇게 언어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시적 맥락을 개무시한 채 얘만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감, 그 어감을 가지고서 긍정 부정 선지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자주 쓰는 오답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항상 좀 민감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로는 귀향하는 사람들이 보는 장면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저 푸르른 바다는 오히려 지금 이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에 따라 먹혔던 그 상황과 다르게 여전히 푸르른 바다라는 그 이미지는 오히려 현실과 반대되기 때문에 더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푸르른이란 말 가지고서 멋대로 그냥 희망이라고 연결지면 안 되겠지. 오케이? 네, 답은 4번이 되겠고 굉장히 좋은 선지입니다. 1번 선지랑 4번 선지 같은 건 이거 그냥 평가원이 냈다 얘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좋은 문제들이 선지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얘네들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할 때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는 동지의 공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런 데다가 힘을 줄 줄 알아야 동지애라는 말이 과하지 않게 들어온다고. 네, 됐죠? 한 문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초토의 시 1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가, 나, 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빼온 거라서 문제를 풀지는 않고 그냥 시 독해만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기에서 이제 초토의 시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보기를 어떻게 하면 너가 인간화를 잘 하면서 읽어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 그거를 얼마나 잘 여기다 적용해야 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러면서 저 언어를 왜 썼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돼. 필기도 그런 거에 맞춰서 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이래. 자, 이런 것도 이미지화를 좀 만들어내라고. 우리 민족이 겪은 크고 작은 고통하면 일단 첫 번째 일제강점기, 두 번째 6.25 전쟁이거든. 일단 그거 두 개를 크게 좀 들고 있으세요. 군부 독재도 있겠지, 군부 독재. 여러 시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시 작품들의 그 흔적을 남겼다. 네, 그랬겠죠. 별 내용 없고요. 한편 초토의 시 1의 시인은 6.25 전쟁 직후에 우리 국토를 불에 타버린 땅, 6.25 전쟁 직후에 우리 땅은 아예 그냥 불타버렸구나. 그게 초토라는 뜻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사람을 그려놓고 이 땅을 보는데 이 땅이 완전 막 불타가지고 황폐해진 이런 땅으로 얘가 인식하고 있다는 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그려내라고. 오케이? 그러면서도 곳곳에 잠재된 생명력에 대한 감지. 지금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잘 보니까 생명력이 이렇게 새로운 풀이 막 새로운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이런 거지. 아, 땅이 불에 다 타버렸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풀이 자라나려고 하네. 라는 식의 인식인 거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오케이? 네, 제목 초토의 시 1이야. 초토는 뭐였어? 6.25 전쟁 직후에 우리 불타버린 영토. 이런 얘기여서. 자, 보자고. 판잣집이 뭐예요? 판자로 만들어진 그지? 약간 가건물 같은 느낌의 판잣집 유리딱지에, 그러니까 유리 창문이라고 하지도 않아. 유리딱지야. 아주 그냥 누더기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대충 이미지를 빠르게 좀 그려내는 연습을 하라고. 애들이 이렇게 이 창문에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거야. 애기들을. 그지? 애들이야, 얘네.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대. 지금 이 불타는 해바라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해. 불탄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 그치? 해바라기. 해바라기 또 꽃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걸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 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자,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간다. 자, 지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딱 이 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건 좀 공부를 해놓으면 만약에 다시 이 시를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를 크게 얻을 텐데, 내려쪼이던 햇빛이지, 그지? 햇빛이 눈부셔서 돌아선대. 지금 문장이 가끔씩 중의적으로 써 있어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을 때는요, 일단 서술어를 잡아요. 돌아서. 누가 돌아서? 햇발이 돌아서겠지. 나도 돌아선다. 이런 중이야.
이 시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접어든 골목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골목으로, 그림자에서 골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햇발이라는 게 내려 쪼이던 햇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쁜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 전체 시의 맥락이 꺼지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아? 햇발이 나쁘려면 이 햇발이 이걸 불태운 존재여야 돼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 그지? 그래서 지금 햇발이 눈부셔서 뭐가 눈부시니? 불타는 해바라기가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선다고.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우리 이런 거 뭐로 읽어야 돼? 아이들의 순수함, 희망, 선함 뭐 이런 거로 읽어야 되겠지. 그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이 불타는만 가져와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서 어감 싸움을 걸 수가 있다고. 암울한 현실이니? 이러면서. 그럴듯하지? 그지? 너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나쁜 거로 읽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가 파괴돼요. 그죠? 햇발이 돌아선 거야. 누가 눈부셔서. 애들의 순수함과 그런 게 눈부셔서. 괜찮? 그러면 그 와중에 햇발이 뭘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가 하면 햇발이 원래는 사람들을 비춰주다가 아이들이 지금 이 박살난 이 영토에서도 아직도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눈부셔서 햇살이 돌아섰잖아. 그러면 이 햇발이 만약 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상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희망이 지금 외면하는 중이다. 이렇게. 애들도 순수하고 희망이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 괴롭잖아요. 그죠? 지금 지네가 괴로운 상황에 처한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애기들은 6.25 전쟁인지 뭔지 모르니까 잘 그런 걸.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게 맞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선다는 이 표현이 그런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 돼요? 선생님, 아까 생명력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희망을 드러낸다며. 지금 이 시점에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울상이 된 그림자. 나도 돌아서거든. 나도 저 애들의 표정을 보면서 해줄 말이 없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력을 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점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읽었잖아. 보기 읽을 때 순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불에 타버린 땅을 먼저 보고 어떡하지? 하다가 생명력을 발견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식의 순서로 나아갈 거라 그랬잖아. 아직 아니라고. 됨? 그래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라. 자, 그러고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자, 생각해봐. 어느 접어든 골목도 어떠니? 햇발이 닿지 않는 곳이지. 괜찮아? 걸음을 멈춰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잿더미가 소복하대요. 왜? 다 불탔으니까요. 그죠? 개나리가 망울져 있대. 아무래도 우리 개나리는 아무래도 아까 나왔던 그 희망이라고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저기 언덕을 내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이건 뭐 그냥 순수함에 대한 얘기인데 개나리랑 연결지어서 썼기 때문에 얘 또한 소녀의 그런 뭐 죄 없음, 순수함, 그 무고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선 희망이랑 연결지어도 되겠지. 돼요? 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져. 오케이, 기분이 좋아졌어. 이 희망적인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은 좀 잘 되겠구나. 좀 낙관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그지? 그림자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 그림자가 웃으면서 앞장을 서. 지금 그림자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이 그림자는 나랑 다를 게 없죠. 그죠? 나의 약간 감정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나 앤드 이 그림자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얘랑 얘는 같은 애예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물질적인 그 감정을 뺀 육체적인 걸 담당하고 얘는 지금 정서적인 걸 담당하고 있을 뿐이야. 뭐 무의식 뭐 이렇게 읽어서 상관없고요. 어쨌든 감정적인 거를 담당하는 애고 결국은 이 둘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런 걸 분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가 분리가 돼 있는 걸 같이 가져갈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를 한번 열심히 읽어봤어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게. 일단 보기를 한번 무시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무시하고 보기 없는 상태로 만약 연계가 될 때 이 EBS-C 같은 경우는 그 보기를 아예 배제하고 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맥락의 해석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미지적인 해석, 시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좀 해주고 있어야 돼서. 자, 제목만 먼저 볼게. 와사등이야. 석탄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이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즘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배경이
조금 예전이구나. 약간 조선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이에 있는 근대에서 현대 넘어가는 그 시점쯤이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볼게.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저 문장 하나 읽는 순간 바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빈 하늘에 걸려있어. 내 홀로 어디를 가려는 슬픈 신호냐. 지금 이 화자, 나는 이 등불이 그냥 등불이잖아. 그냥 등불의 본질은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죠? 길을 밝히는 게 등불의 본질인데 그 등불을 보면서 얘는 나 혼자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읽고 있어. 그치? 얘는 지금 그럼 얘 지금 어떤 거야? 마음 자체가 얘가 지금 슬픈 거죠. 괜찮지? 그리고 얘의 마음은 어때? 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아무것도 아닌 그 등불이 저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읽어내야 돼. 쌤이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결국 다 나에 대한 얘기야 지금 얘는. 오케이? 긴 여름 해가 지금 여름이네 라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황망이 나래를 접고 나래 여러분 나래라는 건 날개라는 뜻입니다. 황망하다라는 말은 허둥지둥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없이 이런 뜻이에요.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다시. 문장이 좀 어려운데 지금 이 두 번째 연 자체가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 긴 여름 해가 황망히 날개를 접었어. 해가 지금 날개를 접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약간 지금 낮이 아니라 저녁 혹은 황혼 이런 이 밤이 되어가는 시점인 거지. 자, 하늘 컬러를 좀 바꿨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읽을 때 늘어진 고층 창백한 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늘어선 고층은 이렇게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주어가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인 거야. 늘어선 고층이래. 늘어선 고층이면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네요. 자, 늘어진 고층 아파트들을 그렸어요. 이게 어떻대? 묘석 같대. 오케이? 아파트가 묘석 같대. 묘석은 묘지에 세우는 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지금 창백한 묘석같이라는 언어는 아무래도 좋은 언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기를 안 보더라도 도시 문명에 대한 그런 공허,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는 걸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이게.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처럼 형크러진 채. 이렇게 써 있는 거네, 얘도. 그지? 찬란한 야경. 지금 이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막 삐까부쩍 빛나요. 그래가지고, 찬란하다면 찬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거? 근데 이거, 내 눈엔 어떻게 보여? 내 눈엔 지금 이 찬란한 야경들이 그냥 잡초처럼 보여요. 잡초는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생각하는 이 의미는, 좀, 이 하찮은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인식이. 그지? 돼요? 사념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사념. 여러분, 사념은요, 그냥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근심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근심이나 생각은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다물다. 이게 근심이나 생각을 어디 말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괜찮? 자, 종합해보면 이래. 얘는 지금 슬프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죠? 이 도시 문명적인 이 아파트나 약간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묘석 같은 것처럼 보여. 다 죽어간 것처럼 보여. 묘석이라는 건 죽은 이후에 대한 얘기잖아. 죽음의 이미지로 보이고 얘네가 뿜는 이 빛들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고 잡초처럼 보인다는 거야. 돼? 얘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그 와중에 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밤인 거네요. 그죠? 낯서는 거리에 아우성 소리래. 야, 낯서는 거리래. 얘 이게 뭐 처음으로 도시를 왔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고 하면 돼요. 뭐 도시로 처음으로 이사를 와서 애가 낯서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 도시를 살고 있는 애야. 그래도 낯설 수 있지. 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괜찮?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는 까닭없이 눈물겹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까닭 없다,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 이게 진짜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지? 그리고 지금 얘가 본질적으로 마음속 갖고 있는 이 슬픔 때문에 눈물 겨운 거다라는 얘기야. 진짜 까닭 없다는 게 아니고. 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뭐 이런 거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어둠이라는 건 시각적인 의미인데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고 이건 촉각적인 의미거든. 그러면 이건 공감각적인 이미지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수능 국어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싫어하는 편인데요. 읽을 때 저런 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몰라요, 나도. 나도 그렇게 안 해요. 공간갑적 이미지가 물어보면은 혹시 일단 배제하고 판단 안 하고 넘어갔다가 혹시 얘가 답인가 하면 그때야 찾습니다, 나도. 시각의 촉각화. 자, 촉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둠이지. 이게 본관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각인데요. 그걸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죠? 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이 사람들 사이에 섞였는데 공허한 군중이에요. 사람들이 많지만 의미가 없어. 이런 인식인 것 같고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비애는 슬픔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어. 난 지금 너무 슬퍼. 아까 했던 말이야.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지금 길게 느린 그림자가 이다지 어둡대. 라는 건 지금 아무래도 나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한번 그려봤어요. 길게 느린 그림자라니까. 어두워. 너무 어둡대. 이 그림자가 그냥 밝은 회색이 아니고 엄청 어두운 회색이에요. 괜찮?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나의 무거운 비애를 상징하는 거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신호가 슬픈 건가 봐. 이 신호 때문에 생긴 거잖아, 이 그림자는. 그지?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신호기? 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수미상관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네요. 그죠? 뭐 수미상관을 변주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지? 약간 좀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 순서만 바꿔놓은 거니까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유사한 식구라고 하면 뭐 큰 상관없을 것 같고요. 괜찮? 되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이 시에서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두 번째로 보면 너가 보기를 가져갔다면 조금 더 편했겠지, 확실히. 그지? 근데 도시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삭막하며 공허하며 잡초 같고 묘석같이 죽어있다. 이런 인식, 그지?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 어떤 감정이야? 공허하고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요. 이러는 감정인 거. 오케이? 근데 이거 도시 얘기 싹 빼도 괜찮다고. 도시 문명적 공허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거하더라도, 이건 이제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인간 본질적인 외로움이나 방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읽어내도 충분하다는 거야. 오케이?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왜? 인간은 언제나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공허하고요. 근심이나 생각이 있지만 어디 얘기할 데가 없고요. 왜? 어차피 다 이해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가 지금 보면 이 감정이란 걸 먼저 주고 그 다음 나중에 읽다 보니까 약간 좀 도시에서 오는 외로움인가라고 후반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그지? 원래 우울감이라는 건요. 이 우울감을 다루는 시는 한 80%는 되는 것 같거든. 굉장히 이게 기분 좋을 때 시를 쓰고 싶진 않아, 보통. 괴로울 때 보통 우린 연필을 잡는단 말이야. 작가들은. 근데 이 우울감이라는 거는 원래 상황의 원인의 인식보다 먼저 와요. 나 이래서 우울해. 이렇게 느끼는 우울함은 없어. 요즘 뭔가 우울해. 왜일까?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미 우울감은 깔렸고, 근데 왜 이게 나한테 왜 우울감을 줄까? 뭐 때문에 우울감이 왔을까? 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오는 본질적 우울함이라는 멜랑콜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엔 좀 쉬운 시인데 박재삼 시인의 정릉 살면서라는 시예요. 보기 없이 그냥 시 표면적인 해석으로 일단 위주로 갈 거고, 제목을 생각해보면 정릉에 살고 있는 애예요. 그죠? 정릉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 시골인지 도시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도시 같진 않은 게, 도시면 웬만하면 내가 들어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데 네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고 가볼게.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 자, 빠르게 소나무를 그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읽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안, 대충 그래서 미안한데 쌤이 원래 국어 강사들 특징이 그림을 좀 그지같이 그리고 소나무로 우기고 그립니다. 소나무고요.
솔잎 사이사이에 아주 빗질 잘 된 바람이 이렇게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 해보라 일러주고 있대. 내 뇌혈관에 그냥 나한테 왔다는 거지, 그지? 이 바람들이 와서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좀 잘 해보래. 자, 지금 이 인식은 어떤 의미니? 정릉 살면서 느낀 거야, 일단. 어떤 의미야? 이거 진짜 바람이 와가지고 야, 좀 잘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라고. 결국 내 얘기고요. 결국 사람 얘기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야 너가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화자의 인식을 너가 바로 꽂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잘못 살아온 36해. 자, 일단 우리 별로 안 궁금했지만 36세고요. 금싸라기 햇빛이 태양이에요. 금싸라기 햇빛이 내 온몸을 감싸서 내 잘못 살아온 36해를 덮어서 쓰다듬어주고 있대. 지금 내 잘못 살아온 36해. 내가 36세를 잘 산 것 같지가 않거든 이란 인식이야. 그지? 나 그동안 허술하게 살았고요. 잘못 살아왔어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때? 햇빛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오케이? 약간 위로를 받고 있는 거네. 그지? 쌤 학생이 이거 하나 질문했었는데 금싸라기 햇빛이 덮어서 쓰다듬어주는 게 이게 촉각적 이미지라 해도 됩니까? 선생님 이게 36회를 쓰다듬는 건데 이게 추상적인 것도 되나요? 촉각적 이미지라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너가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지금 금싸라기 햇빛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있죠. 미안, 손이에요. 금싸라기 햇빛이 약간 사람 손 마냥 나를 쓰담쓰담 해주고 있는 거잖아. 라는 이미지 그려지지. 그럼 촉각인 거야. 오케이? 뜨겁다, 차갑다 이것만 촉각인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금싸라기 햇빛이 쓰다듬는다라는 말 했으니까 결국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햇빛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시각의 촉각화라고 해도 돼요. 공간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 여러분 간장, 애간장 탄다 이럴 때 간장이지, 그지? 간장의 한 웅덩이를, 시름으로 고인 나의 간장한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갛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대. 실개천도 흐른대요. 이것 또한 어때?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약간 좀 응어리졌던 안 좋은 것들을 다 막 흘려보내는 느낌의 시원함을 준다는 거네. 그지? 친구여,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이래. 이 자산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정릉이라는 곳에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을 일단 얘기하는 것 같아. 괜찮? 지금 이 자연,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에 대한 인식이 나한테는 어때? 나한테는 이게 거의 전부인 거야.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다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가치도 다 별거 아니었다는 인식이거든, 이거. 괜찮? 그래서 지금 이 자산이라는 말이 만약 이게 연계가 되면은 이제 여따가 이제 볼드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게 남들한테는 무가치하겠지만, 그렇지만 나한테는 넘치는 거. 그래서 약간 인식의 전환 개념이라는 거. 이해돼요? 네. 요즘 좋아할 법한 그런 그 시상의 전개여서 시가 굉장히 쉽지만 한번 읽어봤고요. 이렇게 이미지 연습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 하나를 딱 너가 풀고 다시 한번 뜯어볼 때 나 이거 오늘 연습했어 라는 인식이 좀 남았으면 좋겠거든.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찍고 있는 겁니다. 이육사의 꽃이에요. 짧은 시인데 이것도 이미지 독해적인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려보도록 할게.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쪽 방향인가 아닌가 싶은데 하늘이 끝났대요. 하늘이 끝났다는 건 더 이상 하늘이 없다는 거잖아. 하늘이 끝났어. 그럼 여기가 어둠이죠. 그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비조차 안 내려. 하늘이 없으니까 그런 거네. 그지? 그러니까 나름 이게 논리적인 거죠. 하늘이 없으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 하늘이 없으니 비도 못 내리는 거죠.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이게 시인 2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 2명 중 한 명이 이육사랑 그 다음 나머지는 윤동주 이렇게 2명은 교과서에 중학교 때부터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육사랑 윤동주라는 사람들의 키워드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육사는 독립투사였고, 그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 시를 써왔던 그런 굉장히 강력한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이고,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이 시기에,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계속 자아성찰을 했던 사람이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꽃은 빨갛게 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들고 와도 이육사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꽃은 핀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 그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라는데 이 꾸민다는 말 자체는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쉬지 않고 살아온 이런 의미를 갖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의지 같은 거죠, 그죠? 이 꽃이란 거를 이제 문제로 냈던 것 같아. 쌤이 문제를 풀리지는 않는 거지만 이거 나라고 읽어도 괜찮지, 그치? 이거를 너무 이 의미 부여할 때 나랑 떨어져서 이 화자와 분리해서 의미 부여하지 말고 최대한 어쨌든 나와 관련 있는 소재들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결국 나의 정신 이런 거잖아, 그치? 나의 의지 이런 거겠지. 북쪽 쓴도라 툰드라래. 툰드라 뭐 부르부르 보니까 넓은 벌판이래요.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뭐 이쪽이래.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온작거린대. 그러니까 지금 꽃 맹아리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네. 엄청 추워도. 그러니까 지금 이 꽃 맹아리는 꽃이랑 비슷하네요.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린다. 자, 지금 이 꽃이라는 거를 내가 아까 나라고 읽었었기 때문에 그럼 이 꽃 맹아리가 기다리는 건 내가 기다리는 거겠지. 괜찮? 그럼 이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른다라는 건 내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대상인 거야. 이육사적인 배경 지식을 들고 오면 뭐 독립 뭐 이런 거로 생각해도 되고.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얘겠지, 그지?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그럼 바다요. 네, 바다요. 용소숨이 뭔지 잘 모른다면 의미만 가지고 영소숨이란 단어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용이 솟아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바다에서 물기둥이 이렇게 치솟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약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물기둥이 치솟아오르는 그런 걸 용소숨이라고 해요.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송에는 자 지금 이게 용소숨 치는 이곳에 이 바람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따라서 꽃성 이 꽃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그지? 근데 이미 아까 내가 처음 잡을 때부터 이걸 나의 정신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결국 나의 꽃성이 함께 타오를 것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라는 언어가 들고 왔는데 나비는 이제 꽃을 찾아다니는 존재죠, 그죠? 그럼 이 꽃성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치솟을 때 뭐 나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찾아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 아무래도 얘네는 뭐 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국민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쌤이 이걸 설명할까 말까 하다 그냥 하는데 회상이라는 말이 원래 과거를 회상한다. 돌아봐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한자가 돌회자에 생각 상자를 쓰는데 글쎄 이게 지금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 글쎄, 그래서 이게 이 의미가 좀 중의적일 것 같거든. 첫 번째 이제 약간 과거의 의미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한자적으로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전의 과거에는 좋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나비처럼 취한다라는 이 언어가 그 과거의 그 일제강복 전의 행복함을 회상하는 무리들에 대한 언어로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쎄, 내가 이게 따로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쌤이 이제 이런 거 안 찾아보는 이유가 일단 내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얘기 아니야. 논리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라서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고 저런 해석도 될 수 있다거든. 일단은 그 쌤 이거 뭘 찾아보긴 했었냐면은 그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광복의 미래 시점에서 광복이 왔을 때 행복한 조국 민족들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그건 못 내요. 그건 완전 내신적 설명이거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이육사가 일단 그런 마음으로 썼는가 모르겠고요. 나는 솔직히 그 설명 자체도 마음에 안 들 뿐더러 일단 그거를 내신 암기적으로 문제를 낸다? 불가함. 이런 생각이야.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서 들고 갈 순 없어.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어떤 거냐? 회자가 그냥 돌회자거든 이게. 이 돌회자요. 빙글빙글 돌다요. 방금 이 꽃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럼 나비들도 그 꽃을 찾아서 빙글빙글 같이 돌 수 있잖아.
그런 이미지적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괜찮? 네, 어쨌든 그래서 뭐 광복을 염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그 전의 일제강점 당하기 전을 옛날에 과거를 회상하며 행복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리들은 나비처럼 취하는 이 무리들은 이 꽃성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입장의 대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이 너가 우리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들아 라고 불렀는데 너가 무리들이 아닐 수는 없잖아. 그치? 네. 무리들을 너라고 지칭하는 거라면 이 너는 광복이라고 얘기한 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렇게 친다면 이 회상의 무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 너랑 연결했을 때 불러본다라고 하니 당연히 그러면 회상의 무리들 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이 구간이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의지,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너를 불러본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위의 행이 조금 해석이 좀 더 확정되는 그렇게 읽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래니 과거니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확정적으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짧은 시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자, 이번엔 가시랑 나시를 연달아서 두 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보기가 원래 같이 있었던 건데 쌤이 뜯어놨어요. 보기 좋게. 보기에 가시에 대한 보기부터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네, 죽는 존재는 뜻이죠.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할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만날 우리 화자는 혹은 인간은 죽을 운명이지만 죽으면 원래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뭐 약간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애가 아니라 이거야.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의미를 만들 거야. 이런 애야. 가와 나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이런 인간 존재의 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대. 자, 그럼 제목을 난 봅니다, 보통. 나비. 그 다음에 나시도 민들레꽃. 지금 얘네 둘이 뭐야? 사실 인간인 거예요. 돼? 얘가 어떤 애야? 삶의 의미를 획득하려는 애인 거야. 되지? 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 오케이.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야. 애가 뭔가 조금 약해요. 그죠? 나비로 바뀌었고요.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비극적 처지야.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어떤 걸 보는 거야? 현대 문명이라는 세계를 대하는 중인 거야. 근데 결국은 뭐라고? 이거 너무 나비 이야기를 읽지 말라고. 결국은 사람 얘기라는 거. 그런 비극적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성을 지켜낼 것이다. 오케이? 난 순수성을 지켜낼 거야. 이 순수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지킬 거야. 이런 인물이구나. 오케이? 화자가 나비가 되어서 얘기하는 중인 거야. 오케이? 물론 나비가 나는 이러진 않겠지만 내가 읽어낼 때 항상 나비 얘기 읽으면서도 결국 이게 사람 얘기구나. 이 시인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고 제목을 봤더니 나비와 광장인데 이 광정이 과연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언어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현대 문명이라고 하기엔 광장 그냥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물음표 정도 치고 넘어볼게.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네, 활주로입니다. 활주로예요. 우리 나비입니다. 자, 우리 나비가 최후의 절정에서 활주로를 쫙 달려왔어. 그러다가 그 절정에서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가 되게 많지, 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뭐야 이거는? 이게 자기 피인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파편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조각조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비가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건가? 어쨌든 이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의미라고 우리가 보기를 읽었으니까 가져갈 수 있지, 그지?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자, 기계처럼 타오른, 그지? 그런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허망한 광장이래요. 지금 이 나비가 있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야. 옮겨보자고. 그렇지? 굉장히 허망한 광장에 있어. 현대의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대요. 이 투명한 광선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한번 해보자고.
자, 이런 시는 이제 좀 어려운 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봤느냐 아니느냐가 좀 크게 가르죠. 이게 다시 보게 된다면. 험황한 광장이야. 물도 없어. 목말라 죽겠고 이런 괴로운 광장이에요. 이 광장은. 그지? 현대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대. 어린 안막을 차단했다는 건 눈앞을 가렸다는 건데 그럼 눈앞을 가렸다는 건 이거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근데 이거를 광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바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약간 이런 건데 바다 이런 뭔가 좀 되게 넓고 좋고 막 이렇게 또 좋고 나쁜 거 가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 근데 생각을 해봐. 얜 지금 험한 광장에서 샘물 한 모금조차 보이지 않는 나비거든. 날아가고 있는 이 나비 입장에 생각을 해봐. 근데 눈앞에 펼쳐진 게 막 바다야?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바다로 목을 죽일 수 없는 것도 알죠. 그죠? 못 마를 때 바닷물을 먹으면 점점 죽어간단 말이야. 탈수로. 투명한 광선의 바다야.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꿈의 바다 이러면 꿈이 많다는 거지 꿈이랑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약간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투명한 광선만 가득하다 이렇게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투명한 광선뿐이다 라서 우린 지금 이거 하나 들고 왔기 때문에 보기에서 투명한 광선의 바다 이거는 현대 문명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거구나. 일단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 그러니까 지금 이 광장을 퍼덕이면서 목말라 죽겠는 나비를 그려내야지 너가 저 바다를 희망 이딴 식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저런 언어의 어감에 휩싸여서 해석이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얘들아 생각해봐. 진공의 해안이야. 바닷물은 먹지도 못하는데 진공이야. 공기도 없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좋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 괜찮? 이 나비의 입장에서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라는 게 아니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 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거야. 돼? 그만큼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오케이? 자, 진공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에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약간 전쟁 분위기네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라는 언어만 나왔는데 지금 얘랑 묘지와 숨가쁜 제트기의 불길 같은 지금 이 물론 다 묘사들이지만 지금 여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다 전쟁의 이미지야. 그치? 그러니까 뭐 현대 문명이랑 전쟁을 연결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지. 전쟁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현대 문명의 전쟁은 이 죽음의 수가 차원이 다르잖아. 그치? 어쨌든 숨가쁜 제트기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시간의 흐름이고 이건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이 나비가 지금 숨가쁜 제트기가 막 이동했고 이런 약간 막 흰색 선이나 보이고 약간 이런 곳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래. 인광 한자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일단 광은 빛이라는 의미겠지. 조수는 바닷물인 거 알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지?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대. 이즈러지다 뭔지 몰라도 돼. 근데 대충 좀 찌그러진 이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말없이 찌그러진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어떤 거야? 삶에 대한 의지로 읽어야 돼 이거. 그런 애라매, 그지? 그럼에도 살아갈 거라고 하는 애라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아무리 봐도 좀 보이는 이 언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 전쟁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6.25 전쟁이니,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현대 문명의 그 폐해라는 걸 전쟁에 빗댔다고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 인광의 조수, 바닷물, 더 이상 이건 진짜 찐 바다가 아닌 거야. 이 수많은 이 불빛에, 그러니까 이 광선과 불빛, 이건 지금 굉장히 좀 전쟁의 폐해, 혹은 문명의 그런, 부정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그걸 밀려서, 근데 그 빛이 너무 강하고 폭력적이어서 막 밀려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되죠?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얀 미래라. 그래서 지금도 되게 뭐 하얗다면 하얄 수 있을 것 같아. 투명한 광선과 빛이 엄청 많으니까, 그지? 백선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도 하얗긴 한데 하얀 미래라니까 미래에 지금 아름다운 영토가 기다린다며, 그지? 그럼 이 아름다운 영토는 아무리 봐도 얘가 지금 꿈꾸는 그런 희망적인 미래 이런 걸 거 아니야? 근데 하얀 미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얀 미래라는 걸 바로 단정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볼 수 있는가? 글쎄. 이건 확실치 않다. 예. 왜요? 지금도 하얗기 때문이야. 하얀색이라는 언어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이거 보자마자 오케이 긍정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나쁜 독해고 하얗다? 근데 아까 순수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순수한 미래라고 읽어도 되나?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 이 보기에 순수한 언어를 끌고 와서 하얗다라는 거랑 연결시킨다면은 미래가 순수하고 밝은 미래라고 가능할 수 있니? 하면 가능할 수 있음. 괜찮? 근데 난 이게 동시에 이렇게도 읽혀요. 지금 이 하얀색. 그렇다 보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야. 확실하지도 않잖아. 아름다운 영토가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이 인광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 이게 과연 나중에 미래는 좀 밝은 미래가 올까? 라는 식으로 읽는다면 저 하얗다는 말이 반드시 좋은 언어로만 읽히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좋겠어. 오케이? 그 혹시 댓글에다가 막 사용 설명서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맞아. 내가 다 그것까지 보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을까?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푸르른 활자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을까? 오케이. 자, 이건 뭐 너무 직관적인 언어고요. 그죠? 푸르른 활주로라고 써 있는데 저 푸르른이란 말도 이 말만 들고서 너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해요. 그래서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언어고. 왜냐면 지금 활주로는 어떤 활주로니까? 현기증 나는 활주로기 때문이야. 이것도 푸를 수도 있잖아. 그지? 푸르면 좋은 거니? 그런 건 아니야. 네. 일단 근데 푸르른이란 언어를 굳이 쓴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조금 좀 긍정적인 의미의 순수한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정도의 의문을 들고 가는 정도로 충분한 준비가 될 것 같아. 됐죠? 산도 기적도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이다. 자, 이건 지금 광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도 기적도 없이 그죠? 그럼 뭐만 남은 거야? 약간 절망만 남은 거지. 그지? 그렇게 남은 이런 오랜 버린 지 오랜 그런 버려진 오랜 유역이 된 이 광장에서 그 어느 마지막 종점에 아마도 아름다운 영토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그지? 흰나비는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해 본대. 뭐 나비가 스스로 신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한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신과 기적은 이미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나는 현대 문명과 싸울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겠죠? 괜찮죠? 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 가시 나비와 광장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두 번째 시 이어서 갑니다. 나시고요. 나시 제목은 이형기 시인의 민들레꽃이라는 시예요. 아까 읽었듯이 의인화된 자연물을 이번엔 민들레꽃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민들레꽃이 화자 나로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서 그리고 이 민들레꽃은 뭐 할 거야? 살아갈 거야. 그지? 삶의 의미를 추구할 거야. 이런 애야. 자, 나는 어떤 의미를 찾느냐? 아까 가시는 약간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그래. 희망을 유지하려고 해. 이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나는 작지만 강인한 모습이래요. 아까 나비랑 좀 다른 게 아까 나비는 좀 연약하다라는 언어가 나왔었단 말이지. 그지? 강인한 모습으로 형성화된 민들레를 통해 환경적 제약과 언젠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거는 유한한 존재 이거랑 같이 가는 거네요. 그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을 살아낸다. 언젠가 죽겠지만 난 의미를 만들어낼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애인가 봐.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작지만 더 아까보다 좀 더 강인한 애예요. 아까 나비는 그래도 견뎌야지. 힘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얜 조금 더 강인한 애인가 봐. 오케이? 제목 민들레꽃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쬐끔한 것이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어. 언어가 좀 더 강하네요. 그죠? 전력을 다해 살아나려 그래. 아무것도 넘보지 않아.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이라는 게 약간 좀 이상적인 무언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냥 쓸데없는 거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야.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한계 안에서. 오케이? 약간 좀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좀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변명 따윈 집어치우고 네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어차피 네 얘기인데 너의 삶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 좀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아무것이라는 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꼭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지?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잡초 속 이거 인사이드 할 때 속이에요. 속인다 이거 아니고요.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여러분 이 내 자리래. 야, 이게 민들레꽃이 나란 얘기예요. 괜찮?
털을 잡고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이 새도 이게 bird가 아니라 사이를 줄임말이겠지, 그지? 괜찮? 틈새 할 때 새야. 그래서 바위 사이나 잡초 속 같은 엄청난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실 같은 뿌리야, 그지?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야. 어둠을 한껏 밀어낸 떡잎. 힘껏 밀어낸다, 그지?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 의지죠.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한 닷새 이 정도밖에 못 살아봐. 여러분 우리 민들레 꽃 본 적 있죠, 그죠? 민들레 꽃 금방 죽어버리잖아, 그지? 세상에 그밖에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 나는 이거밖에 안 해. 오케이? 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만 난 죽을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얘기지. 쬐끔한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이런 얘기지.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도 좋은 꿈 아니야. 여러분 쌤에게 이 시가 원래 좀 쉬워 보여서 안 하려다가 여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그러니까 이 민들레 꽃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어쩌고 한들 결국 지 혼자 5일 정도 발악하다가 죽어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야? 약간 이 허무주의적인 언어예요 이거. 그지? 괜찮? 헛된 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 되게 허무한 짓 아니야? 저렇게 혼자 발버둥 치면 뭐해? 의미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도 항상 이런 의문을 만난다고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자신에 대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의심과 이런 걸 만나잖아. 그럴 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고. 만약 의미가 없다 한들 물론 얘는 의미가 있었어. 자, 너네랑 다른 게 얘는 너네는 아직 결실이 없고요. 얘는 이미 결실이 있어요. 노랗게 피어났어요 이미 얘는. 그지?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야. 왜 좋은 꿈이야? 나의 세상에선 나의 꿈이 전부기 때문이야. 다른 게 의미가 없잖아 애초에. 그지? 이 아무 것의 의미가 없잖아.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다른 세상이 나한테 무슨 의미야? 나한테 보여지는 그 세상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이게 남들이 헛되다고 말할지언정 내 삶에 그거 헛되다고 말한다 한들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한 뱃살을 짐짓 영원인 양 하고 영원인 것처럼 살라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이런 얘기지. 저기 저 민들레 피어있지. 보래 왜 봐? 니도 그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되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걸 민들레 다큐처럼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가 좀 쉬워서 좀 짧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이건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걸 좀 생각을 꼭 하고 있고, 오케이? 결국 화자는 나에 대한 얘기라든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경유해서 나로 돌아오고 이 나가 특수적인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화가 돼서 보편 인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지.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 오케이? 네, 됐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문제가 2개나 있죠. 자, 기억은 허망한 광장. 아까 나비가 열심히 견디고 있었던. 그 다음에 니은은 씨 뿌려진 그 자리예요. 이건 어떤 거였어요? 그 혹독한 환경 안에서도 견디면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였지. 그지? 자, 한번 보자. 1번 선지 기억은 나비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공간이다. 맞고 니은은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공간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다지. 그지? 씨 뿌려진 그 자리야. 얜 이미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네. 그럼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는 실현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아직 씨만 뿌려진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결국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 열심히 산다. 그지? 최선을 다해서 꽃 피워내고 노랗게 꽃 피워낸다. 이거는 그 공간에서 결국 다 실현이 될 거 아니야. 실현되지 않는 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 공간에서는 실현이 아예 안 돼야 돼요. 그렇진 않지? 2번 기억은 나비가 외부 대상과의 교감을 시도했니? 글쎄 그런 기억 없는데. 나비가 막 광장에서 누굴 불렀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 그냥 외롭게 혼자 날고 있었던 것 같고. 민들레가 외부 대상과는 교감을 시도했니? 그것도 아니야. 그죠? 3번 기억은 나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간이에. 나비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뭔 소리야? 이미 도달해서 겪고 있는 공간인데. 니은 민들레가 현재 머무르고. 네, 이건 맞아요.
4번, 기억.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야. 당연하죠. 내적 갈등은요, 여러분 되게 넓게 보면 되는데,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건 그냥 마음이 불편하면 돼요. 오케이? 외적 갈등 이러면 대상과 대상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내적 갈등은 내 마음만 불편해도, 예를 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적 갈등이야. 오케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인가? 글쎄,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고?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적 갈등, 그럼 최소한 마음속에 원래 내적 갈등이 있었다가 해소가 돼야 되잖아. 그럼 민들레가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내적 갈등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지? 얜 처음부터 끝까지 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더 강인하게 보이는 거야. 나비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이러고 있었는데, 민들레는 처음부터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적 갈등이 있었다 보기 어려워요. 오케이? 좋은 선지네요. 4번 선지는. 그죠? 쌤이 좋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오답률이 높다 이런 느낌 되겠지. 5번. 나비가 좌절감 느끼는 거 너무 맞고. 니은.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는가. 자, 뭘 수용했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선지인 것 같아. 뭘 수용했어? 주어진 환경을 수용했지. 그지? 이게 약간 포기했다. 이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말인데 약간 좀 체념하면서 체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 환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수용이라고 하면 체념이 되겠지만 적극적 수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리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지네. 좋은 문제인 것 같아. 특히 4번 선지는 선지를 굉장히 잘 낸 선지예요. 자, 그 다음 보기 아까 이미 다 열심히 읽었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가에서 기계처럼 자결하는 심장이라는 것은 그지?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갖고 싶었어.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나비의 비행을 지속시킬 거야. 자, 지금 이 언어를 봐야 돼. 심장이 아무리 자결했지만 그래도 계속 뛰어서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비행을 지속시키겠지. 그지?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나타내는군.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이야? 자, 너무 잘 낸 선지죠. 기계니까 현대 문명, 오케이? 거스를 수 없는 힘, 어때? 비행을 지속시킨다, 오케이? 괜찮지? 이러면서 지금 너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선지인데 미친 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 어떤 의미였어? 물 한 모금 없는, 그래가지고 바싹 말라버리고 그냥 열만 엄청 달아오른 그런 의미를 얘기했던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심장이, 나비의 심장이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이야? 그건 아니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 나비의 심장은 보기 있는 언어로 치면 뭐예요?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의지, 뭐 이 정도에 가깝겠지. 그럼에도 난 살아갈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 심장은. 그지? 그래서 지금 이게 앞부분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 충분히 가능해.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현대 문명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심장이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너가 제대로 안 읽어내면 이런 선지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1번 난 보자마자 그냥 고르고 미친 소리네 하고 넘길 거거든. 이런 거에서 시간이 엄청 달라지는 거니까 선지 읽어낼 때 앞부분에서 이 인용구적인 것들에 대해서 힘을 좀 잘 주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2번 선지 딱히 문제 없는 것 같고, 그지? 주어진 한계 안에 민들레는 피어서 질 수밖에 없는 순간적 존재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지? 결국 죽어갈 것이라는 운명이 있다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 맞아, 그지? 그러니까 1번에서 만약 근데 동그라미 쳐버리잖아. 그럼 3번 같은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약간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약간 나쁜 거 아닌가? 왜 이딴 식으로, 그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어. 맞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자인 거야. 4번 나에서 헛된 꿈을 꾸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한 뱃살을 짐짓 영원인 양 하고 피어있는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헛된 꿈을, 그지? 헛된 꿈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원인 것처럼 살 거야. 이런 생각인 거잖아. 허무하다고? 허무하다 해도 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할 거야. 이런 인간 군상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인 거지. 그지? 됐죠? 네. 문제없죠? 이지러진 날개는 훼손된 모습이다. 네. 약간 구겨졌다라고 읽으면 됐고.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해. 쬐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작지만 강인하다. 쬐끔한 작은 거, 그지? 전력 강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한, 네. 전혀 문제없는 선지네요.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1번 선지를 보자마자 고를 수 있었는가. 이런 게 이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다 지고 나서 나중에 그나마 1번? 이렇게 푸는 건 넌 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김수영 시인의 시예요. 김수영 시인은 쌤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인데 굉장히 솔직하고 과격한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인데 그 방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 모두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적 화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오케이. 시적 화자들이요? 화자가 한 명이 아닌 건가?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간대요. 4.19 혁명의 결실을 회의하며, 자, 4.19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었어. 그지? 그랬는데, 그 결론이 뭐였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4.19 혁명 뭔지 대충 알죠? 네, 그,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 딱 자리 잡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회의, 여러분 이게 뭐 토론 회의, 막 그 회의 아닌 거 알지? 회의를 하는 거는 의심의 언어예요, 의심. 네, 이게 만약에 과거에 대한 내용이면 후회도 됩니다. 과거에 대한 회의라면 이제 후회도 돼. 이게 맞나?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책한대. 그럼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자책하는 화자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이상에 근거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대. 오케이, 일단은 역사에 대한 얘기니까 4.19 얘기가 조금 직접적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죠? 과거에 갖고 있던 이상이 지금 그 방인가? 지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 방이 뭔가거든? 그 어떤 방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 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그지? 그 방이 뭘지가 궁금해요. 가볼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다. 오케이, 되게 직접적인 얘기인데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4.19 혁명이 뭔가 성공적인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지. 괜찮아? 그저 방만 바꾸었다. 대통령이 바뀌었었던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바뀌었던 거예요. 방만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게. 결국 본질은 똑같고 딱히 누가 집권했냐의 차이일 뿐 딱히 뭔가 개선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인 거지. 괜찮아? 네. 그래서 방만 바뀐 거야. 그 방의 벽에는, 그러니까 그 방은 뭐예요? 내 과거의 그 방이네. 그지?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싸우라라는 말들이 헛소리처럼 써있대. 이때 그 방에서, 그냥 과거에 내가 머물던 방인 거지. 그지? 그 방에서, 이거 잘못했어. 우리 혁명을 일으켜야 돼.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지? 근데, 헛소리래, 이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헛소리야. 왜? 결국 방만 바뀌고, 제대로 뭔가 바뀐 게 없어요. 혁명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혁명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저, 그냥 누가 대통령이냐에 바뀌었을 뿐. 결국 딱히 개선된 건 없었다. 그러면, 난 그때 동안 뭘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려고 했는가? 이런 허탈함에 대한 언어인 것 같아. 되죠?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과 함께 남기고 왔을 거야. 노래래요. 노래래요, 노래. 여러분, 노래라는 건 보통 이제 흥얼거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어. 그럼 이 노래라는 건 살아가는 힘과 희망과 이런 걸 상징하는 언어네. 괜찮아? 의지와 힘과 그지? 열정과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언어인 것 같아. 근데 모든 노래가 이미 거기서 다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어때? 지쳤어. 이런 얘기인 거지. 지금 새로운 방으로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 가슴이 메말랐던 건 그런 거겠지. 의지가 없다. 여러분, 이 이유 없이란 말 우리 다른 시에도 본 적 있죠? 이거 진짜 이유 없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라고. 진짜 이유 없는 게 아니야. 이유는 뭐야? 혁명이 의미 없었기 때문이야. 자,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였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결국 나는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난 것인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은 울리고 있지만 여러분, 저 일하라라는 이거 하나의 노래라고 읽어도 되겠죠? 괜찮아요? 노동요처럼 그때는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다 헛소리 같은데. 나는 그 노래도, 그지? 노래야, 일하라는 그런 노래가 확실해.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아무래도 삶의 의지 개념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어. 똑같은 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미친 듯이 막 달렸던 그거, 그지? 녹슬은 펜이야. 자, 김수영은 시인이죠, 그죠? 이 시인이
혁명에 가담한다고 해서 막 앞에서 막 총을 들고 막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글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녹슨 거지. 엄청 많이 쓰고 해서. 뼈도 노스러서 시간이 꽤 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읽히고요. 광기 어린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우와 하면서 이제 혁명을 가담을 했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돼요. 자, 처음엔 해석이 안 됩니다. 실망의 가벼움이란 게 무슨 뜻일까? 실망의 가벼움. 약간 허탈과 공허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는 언어인 것 같아. 그지? 실망이라는 게 이렇게나 가벼운 것인가? 약간 뭐 이런 인식인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재산으로 삼는다. 이건 약간 좀 허탈한 거랑 조금 단어가 좀 달라.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는 앞으로 나의 삶의 재산. 우리 아까 이거 읽었던 시 중에 어떤 시가 있었냐면, 잠시만. 어디에 살면서, 정릉에 살면서였나? 거기서 이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 자연들을 나는 재산으로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거 본 적 있지? 그지? 재산으로 삼는다는 거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일단 물음표.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재산으로 삼았다. 약간 마냥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이 실망의 가벼움이라는 언어를 지금 여기 구간은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얘들아 지금 서술이 좀 바뀐 거 보이니? 아까 어땠어? 혁명만 안 되고 난 방만 바꿔버렸어. 그저 나는 방만 바꿔버렸어 였거든. 근데 어때 이제? 혁명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그지? 지금 이게 언어가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달콤한 의지의 잔재야. 지금 이거 뭐예요? 아까 나왔었던 이런 것들이야. 노래와 싸우라라는 그 의지, 강렬한 의지들. 달콤한 의지의 잔재래. 얘들아, 이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열심히 사는 그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갓생을 산다. 그 갓생 살아본 적 없니? 막 공부 하루 종일 만약 했어. 그럼 거기서 오는 뿌듯함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지?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갈아 넣을 때 그 뿌듯함과 그 살아있음과 그런 것들. 그런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그저 씁쓸함만 남았지만, 오케이?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어도,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자, 지금 이게 갑자기 애가 미친 건 아닐 테니까, 그죠? 기쁘고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시란 말이야. 이걸 들고 아까 이해 안 갔던 예를 좀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저 가벼움이라는 걸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뀐 거죠. 지금 시상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저 새로운 방만 바꿨을 뿐이었어. 그지? 이러면서 약간 절망적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시상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 기쁘고 풍성해진 이유가 이렇지만 나는 기쁘고 풍성해 라는 얘기는 이 재산으로 삼았던 실망의 가벼움 덕분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저 결론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역사적 주체에 관한 얘기라고 했었죠. 그죠? 모든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좀 역사적 포용성이라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우리 보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 부분이 이제 제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역사적인 포용성의 언어로 읽어내야 이 시가 완성되겠지. 그치? 안 그러면 여기서 툭 하고 끊겨버리잖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었다. 뭔가 좀 무의미한 혁명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혁명은 안 됐지만 확실히 안 된 건 맞아. 근데 그 혁명의 실패마저도 나한테는 좀 교훈으로 남았구나. 이게 내가 그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주장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지? 겨우 이까지 결과를 위해서? 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한때 어린 시기를 좀 멀리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약간 성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을 생각하며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